루안다에서도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니까 그 선생님이 왜 루안다에서 더 힘든 부룬디에 가서 하셔야지. 그러니까 작가님 소개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앞에 책 보이시나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커피라는 책의 저자인 김다연 네. 작가님, 예, 오늘 초대를 했고요. 실질적으로 산지에서 가장 밀접하게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닐까, 국내에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산지에서 실질적으로 농장에 대해서 다들 얘기를 많이 하긴 하는데, 뭐 되게 허황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농장 가면 총 맞아서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농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런 거를 직접 경험하고 핸들링하고 그거를 부대껴서 같이 작업을 하신 분이라 되게 재밌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초대를 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 커피라는 책을 썼고요. 그전에는 공정무역회사 커피에서 아름다운 커피에서 한 7년 동안 커피 생산지 이것저것 프로젝트 담당하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김다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책에 대한 얘기나 그런 산지, 그리고 사실 페어트레이드, 공동무역에 관해서도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네. 최근 들어서 커피 산지, 이제 C마켓이나 이런 것도, 머리가 많이 아프죠. 네, 이런 것들, 네. 다양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편하게 네, 같이 수다 떤다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면 될 알겠습니다.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제일 중요한 거죠. 어쩌다가 네. 이 길로. 책 이야기의 시작이랑 비슷하긴 한데 저는 그냥 커피를 좋아하던 사람이었고요. 커피를 좋아해서 커피 이런 것도 있네? 이것저것 마셔보다가 사실 직업은 다른 것들을 선택을 했었어요. 국제구호단체, NGO, 국제개발 그런 회사들을 다니다가 이렇게 좀 이어져서 나중에는 이제 커피 생산지를 다니면서 커피 농부들을 돕는 일을 하게 된 이야기가 사실 책에 좀 적혀 있는데 맨 처음 시작하기로는 사실 베트남을 처음 갔었는데 여행으로 갔었거든요. 네. 우연찮게 베트남 커피를 알게 된 거예요. 베트남에 커피가 난다는 거 아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왜냐면 이제 커피라고 하면 그냥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그래서 다들 커피는 그런 데서 오는 줄 아는데 베트남에서 커피가 나는데 근데 베트남 커피가 엄청 세계 2위 생산량이고 그거를 가장 많이 사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D사가 엄청나게 네. 이제 모르다가 이런 일이 있었어라고 좀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커피 농부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그때부터 관심이 생겨서 계속 해외의 커피 농부들, 커피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공부도 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어떻게 일로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런 거 같죠. 커피 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쩌다 하필이면 그래서 NGO 활동하다가 이제 또 방향이 바뀌잖아요. 이제 NGO 활동을 하는 커피 회사 직원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원했던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개발도상국 사람들을 돕는 일을 또 어떻게 공부를 하다가 이렇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라고 시작을 해서 공정무역의 그 정신이 이제 커피 농부들의 이제 빈곤을 퇴치하는 데 기여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는 곳이다 보니 저랑 약간 이해관계가 맞았고 하필 이제 거기서 이제 채용하는 포지션이 이렇게 생산지에 가서 이 사람들이랑 이제 밀접하게 일을 할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라고 했던 게 저한테는 정말 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기회가 돼서 들어가서 이제 재밌게 일을 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 커피 농부들을 돕는 일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또 일하다 보니까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커피를 또 계속 알아야 되고 뭘 알아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겹쳐서 그 다음부터도 여전히 이제 커피를 공부하고 마시고 그렇게 배우고 했던 것 같아요. 요즘에는 공정무역에서도 품질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되게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들어가서는 처음에 품질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어요. 왜냐면 돕는 일이 이제 저한테는 약간 포커스 주제였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좀 많이 진행을 했는데 사회적 기업으로 공정무역 회사들이 이제 직접 이제 판매를 하고 비즈니스 성과를 내야지 이게 의미 있는 역할들이 산지에 농부들한테 가더라고요. 그거를 좀 깨닫고 나서는 이렇게 품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더 많이 집중해야겠다. 그리고 무엇보다 커피를 마시는 소비자의 수준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갔어요. 그전에는 사실 그렇게 품질이 큰 의미가 없었거든요. 요즘은 커피 진짜 그 품질의 영향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고 소비자들의 이제 그런 기준이 높아지면서 공정무역들도 많은 요구를 받은 거죠. 그래서 시장에 같이 편입해서 더 거기서 이제 그 임팩트를 내기 위해서는 그런 시류를 좀 같이 읽어야 하는 그런 영향을 많이 받게 되면서 좀 더 품질을 공부해야겠다. 그리고 품질에 좀 더 많이 집중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공정무역 자체가 네. 그럼 이제 공정하다는데 뭐가 공정한 뭐가 거냐? 공정한 것인가? 그 공정무역의 효과에 대해서는 늘 뭐 말이 많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공정무역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서는 저는 제가 직접 일했던 사람으로 분명히 효과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가격이 1달러 이하인 적이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 루안다 현지에 있으면서 실제로 계산을 했었어요. 그 페어트레이드 가격으로 저희가 지급하는 거랑 실제 현지에서 이제 그 일반적인 무역 루트를 통해서 나가는 게 농부 열매를 그 수확해서 판매하는 농부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그 가격이 정말 1.6배가 차이가 160%인 거죠. 가격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커피 무역에서 저희가 생도를 사고 한국에서 소비자들이 생도값을 지불하지만 이 생도의 가격이 적시에 농부들에게 가느냐, 이 부분은 네.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이 부분이 왜냐면 이제 무역 체계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사실 뭐 이해는 가는데 무역 회사들이 LC 거래 이런 식으로 후불제로 지급을 하고, 또 이 과정이 또 커피 자체는 수확하고 한 6개월 후에 이제 대금을 받는 구조가 되다 보니까 커피를 바로 판매하고 바로 그 즉시에 돈을 받고 이게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보릿고개 같은 것들을 확실하게 줄일 수 있는 버퍼링 역할을 하는 게 공정무역의 역할이라서, 대신 이제 문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인증이라는 시스템과 이거를 잘못 사용하는 마케팅의 뭐 그런 그렇죠. 사람들의 문제가 좀 더 크지 않나, 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존 이제 대기업 위주의 무역 구조나 이런 거에서 탈피를 해서 이제 소비자하고 이제 생산자가 다 이득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 탄생한 게 뭐 다이렉트 트레이드나 뭐 스페셜티 커피, 페어 트레이드 이런 것들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뭐 중간 유통 과정을 줄이든 아니면 품질에 대한 제대로 된 가치가 부여가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스페셜티 쪽에서 못 따라가는 부분은 가격적인 스페셜티 쪽에서 좀 더 잘 쳐주는데, 지급길에 대해서는 솔직히 스페셜티 쪽은 디스어드밴티지를 주는 부분이 분명히 많이 있긴 해요. 커머셜 같은 경우는 바로 마켓에 던지면 되니까 바로 입금이 되고, 공정무역 같은 경우는 선입금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스페셜티 같은 경우는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구매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품질을 담보를 하고 구매를 하다 보니까 지급이 되는 시점이 무역 중에서 제일 느린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이 초기에 공정무역이 이제 품질을 제대로 이제 어떻게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아닌가? 솔직히 그 생각이 좀 들긴 드는 게, 어쨌든 비즈니스 세계가 좀 냉정하다라고 하면 스페셜티 입장에서 품질을 기반으로 해서 이거를 담보로 이제 돈을 지급을 하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이제 공정무역은 거기서 조금 더 유예를 뒀던 거고, 그게 이제 신뢰에 기반하다 보니까 이제 일단 얘네한테 이거 팔고 남은 거 좀 더 약간 그런 의미였는데, 사실 그게 초반에는 먹혔던 건 이제 소비자가 이제 좀 더 냉정해지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약간 공정무역이 좀 많은 도전을 받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한무역이 공정무역이만 있을 때하고 다양한 대한무역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품질에 대해서도 신경을 안 쓸 수 없게 된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년 퀄리티가 공정무역 쪽 커피들도 마셔보면 네, 감사합니다. 이 시점에 얘기가 돼야 되죠. 이게 이제 공정무역의 결과물 중에 하나잖아요. 네. 이번에 나온 거 먹어보니까 맛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히 마켓에서 가치만으로 경쟁을 하는 게 아닌 품질로도 얘기를 했을 때 충분히 올라주고 이제 기호도에 따라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영역이 생겼다. 네, 가장 품질에 포커스를 했던 부분의 이제 결과물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 맨 처음 가서 커피 농부를 만났던 그 이후로 이제 두 번째로 네팔 농부들을 만난 거예요. 만나서 좀 더 본격적으로 커피 농부들이 어떤 식으로 커피를 재배해서 판매를 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세밀하게 보고 이제부터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좀 더 개입해서 뭘 진행을 했죠. 예를 들어 품질은 뭐 어떤지, 수확은 어떻게 하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해야 되는지 이런 잔소리도 좀 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프로젝트도 직접 진행을 하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기억에 남는 사건인데 네팔의 지진. 사실 이 책을 쓰면서도 네팔 챕터를 쓰는 게 가장 힘들었거든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루안다가 가장 의미가 깊은 산지이긴 한데, 책을 쓰면서 네팔은 너무 큰 사건이 있었던 때에 저도 이제 사업을 담당을 하다 보니까 되게 쉽지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이 2015년 이때 되게 크게 났었고, 근데 하필 그 지역이 그 큰 진앙지가 저희 생산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제가 14년 말부터 15년부터 거기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 돈을 많이 따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현지 카페도 설립하고 그리고 뭔가 본격적인 비즈니스를 해보자 이렇게 짜잔 하고 하려고 하는데 지진이 탁 온 거죠. 그 국제구호단체에서 그 전에 일을 했는데, 국제구호에도 여러 다양한 분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진 이런 거랑 관계없는 일을 하다가 그래도 국제구호단체 경험이 있어서 아름다운 커피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데 지진이 터졌는데 이거는 아무도 대응을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아름다운 커피도 커피 파는 회사인데 지진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저도 담당자로 왔는데 제가 지진을 대응한 이런 걸 알지는 못하고,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커피 자체가 네팔 커피를 그때 오랫동안 사오고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약간 식구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미 직원들도 네팔을 여러 차례 왔다 갔다 하고 농부들을 알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지진이 터졌는데 그 농부들 집에 터져서 사람도 죽고 그리고 커피도 다 잃어버리고 하는 게 되게 그 순간에 되게 좀 패닉이었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어쨌든 일을 해야 되니까 지진의 피해를 입은 커피 농부를 돕는 프로젝트를 그때부터 한 6년 정도 네팔에 계속 했던 거예요. 6년이요? 네, 나중에 규모가 줄어들긴 했지만 점점 이제 지속해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6년 동안 했으면 네, 그게 좀 공정무역에 어쩌면 좀 힘인 것 같아요. 몇 가지 공정무역의 장점? 아까 가격과 이런 것들도 있는데, 장기적인 거래? 이게 아무래도 농부들한테는 가장 큰 힘이 되거든요. 보통 생산자 입장에서 커피를 이제 수확해서 판매하는데 스페셜티 커피나 계속 파는데 팔긴 팔아요. 그런데도 품질이나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그 바이어 측의 이슈로 거래가 끊기거나 하거든요. 근데 공정무역은 최소한 끝까지 사는 어떻게 보면 의리, 연대 이런 것들이 가장 농부들이 안심하고 일처로 팔 수 있는 그런 파트너라는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간 게 아마 커피 산지에 있었으면 사람들한테 제일 많이 질문 받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봐요. 안 더워요? 그 더운데 어떻게 살아요? 진짜 한국이 훨씬 덥고요. 한국이 훨씬 춥고 훨씬 덥고 훨씬 힘듭니다.